국내에서 좀 열리는 국제 행사들에서 이런 세계적인 VIP 분들을 의전하고 또 통역하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는요, 보스니아의 현직 대통령, 그리고 레소토 왕국의 국왕내외, 네. 또 캄보디아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의전하고 통역을 도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급의 네. 사실 VIP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을 좀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통역을 한 건 아니에요. 통역을 예. 수행 통역을 하신 분, 제가 한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수행이 아니라 뭐랄까 행사 준비, 행사 업무의 코디네이터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 통역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엮여 있는 네. 그런 행사거든요. 뭐 외교부, 경찰, 뭐 호텔, 주최 담당자 여러 기관들이 뭐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뭐 모르면 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일정 어떻게 되시죠? 그다음 저기 누가 왜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여기 없죠? 그런 역할을 잘 소화를 해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빠른 상황 판단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일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한번 우연히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일도 처음에 네. 대타로 들어갔다가 일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해달라 못 갈 경우에는 그럼 못 오시는 대신에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육도 하게 되고 그런 분야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 능력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셋 요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의전 행사 중에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문제들이 많이 터졌을 것 같은데 네. 좀 대표님의 그런 임기응변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빛을 발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캄보디아 국무총리 그분이 오셨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랑 같이 만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랑 이제 준영 씨랑 만날 경우에 어디서 만나지 하고 만나면 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VVIP 분들은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다단해요. 네. 전부터 항상 일정을 세팅을 하고 만나는 곳도 미리미리 세팅을 하는데 폭발물이 있는지 등등등 여러 이제 사전 조사를 거쳐서 마침내 만나는 거죠. 만나는 날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현지 아마 대사님이셨을 거예요. 그 대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미스터 박 우리 통역 부스 어디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전날 회의까지 다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통역 부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예, 혹시 보고 계시면 없었습니다. 진짜 그 얘기를. 그런데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 이제 행사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통역 부스 어딨냐. 저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저도 벙쪘죠. 그랬더니 이분이 노발대발하시면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게 통역 부스가요. 이렇게 조그만 기계가 아니라 길거리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 있죠. 예. 그 정도의 사이즈의 큰 그 물건이에요. 갑자기 수급할 수가 없는 건데 당연히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없었습니다. 네. 시간이 30분 지났어요. 이분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거는 외교적 결례고 내가 반드시 항의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라디오 통역기를 가지고 좀 가져오면 안 되겠냐. 빨리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찾았는데 그것도 또 수량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해서 안 됐어요. 진짜 뭐 피가 마르죠. 예,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이 대사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진짜 원하는 게 통역 부스일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통역 부스가 왜 필요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우리 보스가 영어를 못해. 아 그러면 통역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만남의 장소가 회의실이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음향 장비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호텔 담당자한테 여기 마이크만 연결하면 소리 나나요? 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 마이크 달면 통역사가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괜찮다.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겉에 것만 사람들이 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통역 부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통역 부스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욕망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통역 부스가 아니라 자기 보스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통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고 어. 그리고 돈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가령 저희가 공간을 판매를 하잖아요. 대관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진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공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간이 예쁩니다. 저희 공간이 멋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강의장의 가격에 호텔급의 공간을 쓸 수 있다. 그럼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죠. 담당자가 했을 때 칭찬받는 공간.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이 준비할 게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의전 행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깨달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일상 혹은 뭐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되면서 진짜 사람들의 욕망을 바라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궁극적으로는 돈까지 오더라.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고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고객들이 원하는 게 실제로 그 상품이냐 아니면 정말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냐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결과 정말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편하게 이동을 하고 싶은 거지 더 빠른 마차를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나오고 나서는 마차가 없어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더 빠른 마차를 만들려고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언제나 위기에 봉착하고 문제에 맞닥뜨리면 딱 이 한마디를 떠올리면 됩니다.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진짜로 원하는 거 뭘까?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러면 갈등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딱 질문만 던져야 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갈등 상황을 좀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럴까? 이 사람은 그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 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단편적으로 그냥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혹은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일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얻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이 상대에게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왜 화를 내는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그렇게 더 여기에 노발대발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정치 쪽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스가 오는 행사를 정말 잘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렇게 망치면 안 되는데 얘가 다 말아먹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면의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래서 방점을 결국엔 상대방한테 찍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이걸 벗어나야 되는 데가 아니라. 또 사실 제가 전에 듣기로 그 레소토 국왕 내외 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정말 진땀 흘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한번 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 해외에서 기분들이 오시면요 대부분 가보고 싶어 하시는 곳이 저기 수원에 있는 삼성 공장이에요. 거기를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어 하세요. 그분도 당연히 이제 가보고 싶어 하셨고 갔는데 제가 이제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핑계로 인해서 직접 공간을 가보지 못하고 식당에 갔어요. 한식당이었습니다. 근데 한식당 입구가 내부는 괜찮았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 서양 그 아프리카 분들 덩치가 진짜 좋고 그 뭐야 국방부 장관도 오고 아무튼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다 왔는데 입구가 좁았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그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청소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빨리 올라가십시오. 해서 올라가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말 난색을 저도 뭐 난색을 표했고 거기 오신 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식이 우리가 알다시피 코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진짜 안 좋아졌고 좀 호스트도 있고 그 귀빈들도 그렇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그 레소토 왕국이라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맞습니다. 그 왕국인 거죠? 예, 왕국인데 이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 왕국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좀 재정난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기사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레치의 3세 분이 오셨었고 어쨌든
야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좁지 신발 벗으라고 하지 뭐 있을 수 없는 그 외교적 결례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요. 네.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렇다고 음식도 나왔는데 이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뭐라 그래요? 뭐 불고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해파리 냉채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Your Majesty, 뭐 폐하, K 뷰티 아십니까? K 뷰티가 유명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이 해파리 냉채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여왕님이 그래요 하면서 집어먹기 시작하고 옆에 시녀들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빨간색 뭐 붉은 도미인가 뭐 그 생선 요리가 나왔어요. Your Majesty. 빨간색이 동양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Wealth. 부를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텔링 뭐 저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이었지만 거기 안에 이야기를 곁들이다 보니까 이분 재밌잖아요. 네. 그냥 생선입니다. 뭐 레드피쉬가 아니라 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한 젓가락 또 먹고 해파리 냉채 나오면은 또 피부에 좋다 그러니까 또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타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굳어버리거든요. 뭐가 굳냐면 생각이 굳어버려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 좋았던 기억을 빠르게 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에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건데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하려면은 빨리 현재 나를 잡고 있는 그 우울한 기억을 없애줘야 돼요. 괜찮다고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다 설득하면 더 과거에 집착하죠.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그거는 다 과거에 발목을 잡게 만드는 얘기인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앞에서 귀엽게 이제 쇼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억들로 덮여서 분위기가 괜찮아졌던 거죠. 와, 야 여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사실 나는 좀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 나는 선천적으로 말주변이 없어서 저런 임기응변 능력, 저렇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교육해 오신 입장에서 과연 이런 말주변이라는 것, 이런 센스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좀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하지만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분야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축구 연습을 할 때 모두가 다 호날두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 축구도 있고 친구들끼리 하는 축구도 있고 혼자 하는 축구도 있고 혹은 뭐 조기 축구단인데 약간 선수가 될 것처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단계가 있듯이 일단은 그 답에는 예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되느냐 그거를 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깜냥, 그 사람의 말투, 외모, 목소리, 성격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된 종합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대표님처럼 할 수 있나요? 그거를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을 익힌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실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보다 훨씬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담들을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많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뭔가 유학파이거나 금수저이거나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VIP들의 의전 업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는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그 사이에는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제가 그 집안에서의 불화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좀 마찰로 인해서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출해서 처음 간 곳이 제주도였고 제주도에서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서울에 돌아가지 않겠다. 내 사업 간판 하나 걸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결심을 한 뒤에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때가 2013년 4월 1일이에요. 3월 26일에 나갔고 4월 1일에 부산에 갔습니다. 네. 만우절이라서 기억이 나요. PC방 가서 알바를 바로 찾았고 낮에는 그래서 이제 버블티 만드는 카페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이자카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묵었던 곳이 1평짜리 고시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통장에 80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25만 원 하는 고시원 잡고 핸드폰 새로 만들고 번호도 아예 바꿔버리고 핸드폰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낮에 밤에 그렇게 일을 했죠. 근데 그때 벽에다가 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도 적어놓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그 사업의 구조도 같은 것도 그려놓고 항상 메모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출을 할 때 계획하고 나간 게 아니라 양복 입은 채로 출근했다 그대로 집에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트 입고 이자카야 면접 보러 가고 수트 입고 카페에 면접 보러 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자카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모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메모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간첩인지 알고 신고하려고 그랬대요. 2대8하고 수트 입고 와서 맨날 밤에 뭔가 돌아앉아가지고 메모하고 있으니까 간첩이구나. 근데 제가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와중에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몇 달 만에 이제 청산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끝나게 됐죠. 그러다가 그런 VIP 의전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 대타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 영문학과 출신이고 영어를 잘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영문학과에서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영어랑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외국어 특기자로.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대학생 때 통역 알바를 많이 했어요. 다양한 통역 알바를 했는데 통역 알바가 돈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는 동생이 오빠 내가 이거 무슨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간다고 혹시 대신 해줄 수 있어? 라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보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간 거였죠. 근데 가고 나서 그 행사를 제가 너무 잘 치렀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소개가 계속 들어왔고 그런 이제 귀한 자리들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업을 하게 됐냐면 통역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이 한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 그다음에 아이디어 지식들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에도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그때 이제 가출을 하면서 못하게 됐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리더의 스킬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시리즈를 2018년 3월 정도부터 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조회수가 이제 몇 천 회가 나오는 컨텐츠가 나오고 구독자도 5천 명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와, 통역은 남의 말을 옮기는 건데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예. 이게 정말 멋있네요. 정말 이제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도 뭐 자주 만나는 사이니까 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실전 지식들을 정말 많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편에서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들이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정말 그 진짜 남자 신사가 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부분 그리고 자기만의 취향을 가진 자기만의 멋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대표님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 좀 꾹꾹 눌러 담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2시간 동안 나 책 한 권 읽은 느낌이다 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책 5권 읽은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지식들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정말 그런 세계적인 이제 VIP들로부터도 저는 배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통령, 뭐 국왕급 VIP 분들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렇게 좀 곁에서 봤을 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VVVVIP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활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전을 할 때 VIP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문도 손으로 열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고 심지어 횡단보도도 다 녹색불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 갈 때 30분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땠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건 없지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고객을 모시거나 아니면 연사를 모시거나 할 때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VIP들로 배웠다기보다 VIP들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매너인가 어떤 것이 이제 그 의전인가에 대한 생각을 배운 게 더 컸죠. 그러면은 사실 의전이라는 걸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 첫 사업을 했을 때 중요한 손님들을 모셔야 할 때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업적 멘토한테 이런 의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귓동냥으로 그 자리에서 막 급하게 배우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꼭지들이 있다 그러면 좀 뭐가 있을까요? 동선입니다. 의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동선인데 이거는 사실 의전에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이 영상 시청자들은 VIP를 의전할 일이 있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는 다 움직이죠. 인간은 누구나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잘 설계를 해두면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도움이 되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활의 어떤 효율성을 올리는 데서도 도움이 돼요. VIP 의전을 하면서 배웠던 동선은 무엇이냐? VIP가 걷는 거리를 최소화한 그다음에 불편함이 없는지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 사무실이나 제 공간을 설계를 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간에 이제 장관님도 오시고 기업의 뭐 대표님들도 오시고 하시다 보면은 야 이런 동선은 국회에서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객들이 편하니까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마치 의전을 하는 것처럼 이 고객들이 최소한의 클릭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던가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게 이 동선이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프로토콜 그 의전을 하면서 배웠던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것은 동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동선. 네, 두 번째가 있다면요. 두 번째가 있다면 VIP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 내용이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부분 이제 VIP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자기 안에 어떤 그 바운더리나 그런 걸 워낙 확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교훈으로 가져온다. 이러면 어떻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전이라 하면 저는 자기가 소중한 여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정말 근사한 저녁을 만들어줘야 할 때 사실 저는 의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엉터리가 돼버리면 사실 이벤트는 망칠 수 있잖아요. 의전에서 동선을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정확하게 의전하듯이 모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내가 처음 나올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부터 레스토랑까지 가는 거리를 일단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루트를 최소한 3개 정도. 치마를 입었을 경우, 운동화를 신었을 경우, 힐을 신었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걷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힐을 신고 오면은 요 계단은 피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을 가야 되고 등등등 이렇게 동선을 설계를 해가지고 리드를 했고요. 가는 위치에 뭐가 있는지 제가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그런 위치 파악 같은 거를 해놓고 들어가서 예약 일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앉을지 배치 이런 것까지 다 세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데이트할 때 특히 이 여자분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구두 신고 오니까 많이 걷게 하면 진짜 그 데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동선, 의전에서 중요한 것은 동선이다.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 외에 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VIP한테서의 뭐 특별한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을 사실 뭐 이렇게 뭐 특별히 관찰할 이제 기회는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옷을 입는 거, 뭐 신발을 신는 거,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도 좀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전에 그 제약회사에 큰 제약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큰 제약회사의 어떤 지사장이었을 거예요. 아시아 대륙 지사장 이런 되게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오는 거를 세일즈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아주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너 구두 좀 보여줘봐. 내 구두 어때? 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내 구두도 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구두가 굉장히 고급 구두였어요. 그 라스트라고 하는데 구두의 모양부터 구두 가죽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을 신었었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과 저와 그 사람의 어떤 레벨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일개 통역이니까 뭐 사실 뭐 좋은 옷이나 좋은 구두를 신지 않았을 게 분명하지만 제가 보면서 이 상류 사회에서 입고 있는 그 복식 있잖아요. 수트 구두. 근데 그냥 뭐 명품이다라기보다 그 소재가 진짜 좋고 이 구두가 가지고 있는 라스트나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던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 그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헤르체고비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왕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기보다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첫 번째 이 압도적인 지위는 복장에서부터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 공간에서 나온다. 이 복장과 공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간과 이제 패션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죠. 구두의 라스트라는 건 사실 뭐 뾰족 구두도 있고 코가 동근 것도 있고 이런데 뭐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입고 있는 옷과 잘 어우러지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어떻게 이제 골라요? 제가 이제 항상 저희 구두에 대한 철학, 저는 심지어 네. 구두를 팔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싼 구두를 신든 10만 원짜리를 신든 200만 원짜리를 신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두를 잘 닦는 겁니다. 구두를 잘 닦고 한 가지 더 슈트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슈트리를 끼워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사실 1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결국은 구두예요. 물론 가죽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 최고급 200만 원, 500만 원짜리 구두인지 10만 원짜리 구두인지 보면 그렇게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구두를 많이 보지도 않고요. 근데 이건 알죠. 깨끗한 구두다, 더러운 구두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비싸고 좋은 구두를 신겠다라는 생각보다 내 구두는 늘 깨끗하다,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두라고 하는 거는 가죽이기 때문에 주름이 지고 발에서는 습기가 나와서 땀 때문에 이게 젖어요. 그러니까 늘 먼지를 털어주고 슈트리를 끼워놔야 모양 변형이 적어서 오랫동안 신을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구두는 좀 오래 신으면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좀 팁이 있나요? 발을 잘 씻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냄새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습기 때문에 계속 젖으니까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라 슈트리를 끼워놓으면 보통 이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네. 나무로 되어 있는 슈트리를 끼워놓으면 냄새 흡수도 좀 되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발을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발은 잘 씻는데 발에 땀이 많은 편이라. 사실 그 옷의 소재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두를 잘 닦는 것 이런 것들 외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좀 자기 관리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를 좀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좀 서툰 분들이 그래도 본인의 인상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옷을 잘 입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업까지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뭘 볼 것 같으세요? 뭐 소재나 사이즈가 잘 맞는가 이런 것들 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거는 뭐 그런 뭐 어려운 거는 집어치우고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는 겁니다. 어떤 사이즈를 보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좋은 소재의 옷을 입는 것. 세 번째는 색 매치를 잘 하는 거예요. 컬러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사이즈라고 했는데 재킷 같은 경우에는요. 재킷이 자기 몸보다 많이 작으면 이렇게 그냥 서 있을 때 어깨가 이렇게 껴요. 어깨가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말고 딱 서 있을 때 어깨가 잘 떨어진다. 그럼 맞는 거고 만약에 어깨가 너무 크면 이게 구부러지겠죠. 옷이 떨어지니까. 옷이 너무 작으면 찌그러지고 등에도 옷이 너무 크면요. 팔자주름이 생기고 옷이 너무 딱 맞으면 일자주름이 생깁니다. 평평하게 펴진 게 딱 재킷을 고를 때는 좋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바지를 입게 되면 벨트로 좀 매면 그 자루처럼 묶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핏. 밥을 먹고 하면은 또 그 끼거나 혹은 배가 고프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감을 두고 옷을 입는다든가 바지 밑에 길이는요. 구두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구두끈 2개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정도면 딱 괜찮은 핏이다,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들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다. 그것.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다채로운 옷보다는 10개의 그저 그런 옷보다 괜찮은 하나의 옷을 사는 게 전 더 좋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명품을 사세요가 아니라 꼭 그런 로고가 없더라도 좋은 소재 뭐 순면이든 아니면은 뭐 울이든 그런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저는 남자고 여자 옷은 잘 모릅니다. 남자 옷에서 지켜야 될 색 같은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두를 검은색 구두를 신었으면 흰색 양말이 아니라 바지의 바지색이나 구두색에 맞는 양말을 신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네이비 바지를 입었으면 네이비 양말을 신거나 검정색 구두를 신었으니까 검정색 양말을 신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갈색 구두를 신었으면 갈색 양말을 신거나 혹은 바지나 벨트에 맞춰서 또 갈색을 신을 수 있는 거기에 갑자기 뭐 핑크색 아니면 노란색 빨간색 아니면 그런 색이 잘못되어 있는 양말을 신거나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왠지 모르지만 진짜 어색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 포멀한 룩에서 구두에 스포츠 흰색 양말을 신는 분들을 봤을 때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수인지 모르고.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좀 이거는 좀 진짜 피해야 되는데 하는 좀 실수가 있다면요? 우선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바지를 입었는데 살이 보인다. 양말을 신었는데 살이 보인다.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스타일상 양말을 페이크 삭스를 신어서 발목이 보이게 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양말은 바지 속에 들어올 때까지 높이 올려서 그 살이 안 보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까지 오는 스포츠 양말을 신거나 혹은 정장 양말이라고 신긴 신었는데 발목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낮아가지고 앉아있으면 바지가 들려 올리면서 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셔츠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셔츠를 속옷에다가 넣어서 입어요. 그러면은 잘 안 빠져요. 이 셔츠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입다 보면은 이제 셔츠가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셔츠를 속옷에다 넣어서 입으면은 굉장히 좀 잘 형태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넥타이 안에 제가 하나의 저만의 어떤 팁인데 넥타이 뒤에다 이렇게 핀을 보이시나요? 핀? 요거를 꽂아야 되거든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만났을 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넥타이가 돌아가 있어요. 이게 쓸리면서 넥타이가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핀 꼽아놨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넥타이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수트를 입을 경우에 지키면 좋을 것들. 그다음 또 하나가 셔츠는 속옷이기 때문에 셔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재킷을 입어요. 예. 그리고 반팔 셔츠도 입지 않아요. 재킷 안에. 반팔 셔츠는 그 인터넷에서 흔히 이 여성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극혐하는 패션, 극혐하는 남자 패션 이런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다가 S의 순 뭐 이런 거 이제 꽂아둔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꽂아두고 그리고 또 주머니 재킷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이나 뭐 지갑 같은 걸 넣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처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재킷 수트에 있어서는 안 맞는 매너들이죠. 사실 항상 그 정장을 입을 때 저는 그 휴대폰이나 지갑을 어디다가 보관하는 게 좀 이게 적절한가를 항상 고민했거든요. 이거 안주머니에 넣어도 옷이 좀 튀어나오고 안주머니에다 넣으면 괜찮아요. 그게 제일 네. 베스트인가요? 네. 지갑은 바지 뒷주머니는 넣지 않아요? 보통 이제는 카드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답이라기보다는 보기에 안 좋아요. 일단 주머니에 뿔룩 튀어나오는 게 딱 봤을 때 옷의 형태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 깔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클러치 가방을 들어야 되나 했는데 정장에 클러치 가방 들으면 또 좀 이미지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거 뭐 서양에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입어야 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복이든 아니면은 양복이든 이거 한복은 한국의 것, 양복은 서양의 옷이잖아요. 옷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어떤 옷을 갖추고 매너를 갖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 신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야 하는 분들은 다들 저보다는 훨씬 어른들이었는데 그때 당시로 회상을 해보면은 이제 저는 소년이었고 그들은 이제 어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나름의 그냥 저희 20대 브랜드에서 파는 양복, 정장이라는 걸 입고 가면 아마 거의 뭐 스키니진 같은 핏에 굉장히 슬림한 이런 쉐입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장과 자켓 뭐 바지 뭐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입고 가면 제가 느낄 때는 항상 저는 좀 대등한 위치에서의 대화 상대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아주 어린 아이처럼 느껴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들을 좀 회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뭐 20대,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20대, 30대 초반이어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남자다, 신사다, 성숙하다 하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나이 40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애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디서 이미지적으로 좀 갈릴 수가 있을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미지로만 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얼굴에 있는 털 관리만 잘해도 사람이 훨씬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털, 눈썹, 코털, 수염 이런 것들. 제가 한 번은 이게 미팅을 갔는데 도저히 미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코에서 양쪽에 그 밧줄처럼 코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들숨에 한 번 날숨에 한 번씩 이렇게 털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거울을 안 봤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와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털 관리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깔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털 관리 뭐 그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른이고 이 사람이 잘 관리되어 있다라는 사람이 인상을 주는 것은 자기 얼굴에 있는 털 관리,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딱 가까이서 보면은 막 기름기 잘잘 흐르고 털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뭔가 관리되지 않은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눈썹과 코 털 정리 이런 거는 정말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적인 거에서 깔끔함을 넘어서 남자와 소년을 가르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진정한 남자와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요. 이 마인드셋과 행동에서 온다고 봅니다. 진짜 남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아 본 남자는 진짜 남자가 되게 어려워요. 네.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자친구든 아니면 가족이든 그 무엇이 됐든 뭐 자기의 반려견이 됐든 진짜 남자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최고의 나를 보이고 싶은 거. 진짜 어른이라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책임을 지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뭐 일견 코털 나오고 얼굴 털 안 정리돼 가지고 와 좀 별로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자기의 철학에 서 있고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런 사람이다? 그럼 코털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코털 관리 잘 돼 있고 눈썹 잘 돼 있는데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책임지려고 하면 도망치고 없고 그게 뭐 아무리 잘 됐으면 신사가 뭘까요? 겉으로 하는 것이 본질을 흐릴 수는 없어요. 겉으로 하는 것은 본질을 더 부각시킬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남자다? 멘탈, 마인드셋, 삶에 대한 태도, 매너로부터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어린 티 나게 행동하고 있는 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셋이나 멘탈적인 조언이 있나요? 말을 한마디 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리다고 하는 거를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느낄까요? 무언가를 잘 모를 때 어리다고 느끼는데 모르는 걸 모르는 상태 있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우스워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다 해본 것처럼 행동하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막 나대는 거 그런 것이 누구보다도 어려 보이고 이 사람이 되게 부족하고 뭔가 덜 성숙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행동을 더 하는 것 이 기본적인 요소가 멋있다.
신뢰가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이어서 사실 그 오늘날의 좀 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밈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엄마 아빠 때의 그 30대,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30대, 막 아내와 함께 있고 뭐 한 2명, 3명의 자녀와 함께 우리는 이제 이 집에서 살 거야. 뭐 아파트를 막 보러 다니고 이런 좀 성숙한 이미지와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지금 30대가 된 나의 모습, 뭐 해서 이제 닌텐도 게임기 막 가지고 싶어 하고 비디오 게임 막 하면서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스갯 밈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옛날 30대, 불과 뭐 한 2, 30년 전이지만 옛날의 30대와 지금의 30대를 비교해 볼 때 특히나 남자들이 더 좀 성숙함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지금도 보면 좀 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편적으로 군인들만 해도 사실 뭐 학부모처럼 부모님에게 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점점 더 이 남자들을 이렇게 좀 약간 속된 말로 이 애새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안전해요. 너무 안전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도전하고 우리가 그 근육도 지금 구태여 헬스장에 가가지고 무거운 걸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데 원래 남성이 더 큰 체격을 가지고 더 큰 근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야생의 맹수가 오면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자고 있다가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군대도 그게 군대냐? 원래 군대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냥 원래 싸워야 되는 조직이고 싸움을 훈련한 조직인데 싸움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위계 질서죠. 윗사람이 야 나가라고 했는데 저 싫은데요? 그러면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전하게. 너무 안전한 세상이 돼버리고 너무 안전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전화해도 되고 좀 분리해놔도 되고 물론 그 뭐 구타하고 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긴장감이 없는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고 인용되는 사회 내가 일이 없으면 돈을 챙겨주고 내가 뭘 못하면은 공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지고 다 사회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못 돼도 위로받고 해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세질 필요가 있겠어요. 원래 삶이라는 게 야생이고 군대에서만 그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매일 전쟁이에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회사 직원들을 지켜야 되고 그 와중에 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치고 오는 사람들한테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런 위기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약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근육 만들고 좋은 체격을 가져서 옷을 잘 입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전 강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되면 저희 가족 4명이나 있어요. 저희 아이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걔네들이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닌데 전 그 아이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저희 회사 자기의 삶을 저희 회사에 걸고 있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뭐 일하는 게 아니라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회사를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매일 뭐 힘들어하고 있고 맨날 뭐 멘탈 약해져가지고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선택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도 괜찮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약한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워딩도 너무 많아요. 뭐 애견남이다, 테토남이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남자면 남자지, 뭐 애견남, 테토남. 저는 그런 워딩도 사람의 어떤 의식을 프레이밍하는 되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궁금한 점이 네. 지금 아드님이 또 네. 계시니까 네. 실제 아드님을 교육하실 때는 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실 때 어떤 교육관을 좀 가지고 계세요? 나도 너랑 똑같다. 그러니까 아빠도 모르는 게 있고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힘든 게 있다. 그래서 정보의 공유를 많이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른 얘기지만 가스라이팅을 하고 상대방을 가장 궁지에 몰아넣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보의 통제거든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아니까 날 따라와. 근데 집안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니까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CCTV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런 고객들이 와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가서 이분이 이런 걸 만들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실제 완성되면 이런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이번에 어디 지점을 하나 닫았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런 걸 배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아빠는 이런 걸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즉 그런 식으로 정보의 공유를 한다.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교육 어떤 패턴이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실수해도 괜찮다. 까불면 안 돼요. 까불다가 막 놀아서 유리창 깨고 뭐 유리창 깨뜨렸다 그러면 엄청 혼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렸다. 심지어 제 노트북을 깼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혼날 일은 아닌 거예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뭘 할 때마다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 까불지만 않는다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는 그런 어릴 때부터 정보들을 막 받다 보면 사실 사회가 위험함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빠가 울타리처럼 있지만 그런 여러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나도 나중에 그런 남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들으면서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멋있는 남자이고 싶은 거예요. 아빠이기 이전에 우리 아빠 멋있다. 우리 아빠는 막 배가 막 뭐 나와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비만 아니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가꾸고 있고 자기 회사에 가보니까 이런 매장도 있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말도 하고 있고 멋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아빠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좋긴 하겠지만 멋있는 아빠라면 좋잖아요. 막 집에서 널브러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한테는 결국 제일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쭉 해왔는데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로 조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면은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카리스마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대화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은근히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든지 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전에 대고 정말 무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모든 문제는 그 당시 발생 지점이 아니라 그 전부터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애초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것처럼 행동했거나 그렇게 보였거나 하진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늘 내 의견 표현을 잘 하지 못했고 늘 누가 뭐래도 네 했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누가 봐도 뭔가 자기 관리도 안 돼 있고 더 덥수룩해 보이고 뭔가 좀 냄새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겨왔다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뭐 얘한테는 대충 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잘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스스로를 관리를 한 거죠. 저도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뭐 거의 90kg 가까이 되지만 예전에는 64kg, 65kg 그렇게 몸도 작았고 목소리도 더 얇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 몰랐지만 노력을 통해서 쌓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무례한 상대방을 제압하는 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려주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꾸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얘기했다고 막 받아치는 스킬을 알려주는 거는 지금 당장 제가 뭐 호신술을 알려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초에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가꾸는 게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꿈틀거리세요. 뭐라고 했으면 그냥 참고 있지 마시고 그 말씀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별명이 싸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넌 정말 싸이를 닮았다 그랬더니 성원아 말이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안해. 아 뻥이야 장난이야라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무례하게 당했는데 이 무례함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이 반복돼야 되는 그런 조직 내에서라면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단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과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나는 내 감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 내가 마음에 안 좋다.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세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세요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평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밟으면 무조건 꿈틀을 해야 된다. 단 그 꿈틀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무례해.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 내가 불쾌하다. 내가 마음이 어렵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좋은 대처가 됩니다. 사실 그 아까 이제 이전부터 우리가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여겼을 것이다의 내용이 저는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초면에 처음 만났는데 대뜸 어찌 보면 이제 무례할 수 있는 언행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맞아요.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첫인상에서의 분위기가 만만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털 관리나 뭐 깔끔한 인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타고나기를 인상이 좀 착해 보이고 만만하게 보여서 뭔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첫인상에서의 좀 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은요. 똥 같은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똥을 저희가 막 냄새를 안 나게 만들 수도 없고 막 반질반질하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 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막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거 어떻게 고쳐요? 안 되는 건 그냥 흘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변기물 내리듯이. 그걸 자꾸 뭐 받아치려고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더 운동해서 몸 키울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해요. 그게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칼 든 사람 호신술하는 거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도망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무례한 사람 만약에 일회성으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갔다면 그 사람은 뭐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용건만 확실하게 전달해서 할 것 하고 넘어가는 게 전 상책이라고 봅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말투와 뭐 그거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솔직히 안 돼요. 아무리 저라도 만났는데 이거 뭐 가져가세요.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래면 할 수 있겠죠. 왜 반말 쓰세요? 해서 뭐 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이분은 항상 반말 쓰시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게 훨씬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 내 이미지의 어떤 이미지 변화랄까요? 아까 먼저 운동한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살을 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인상을 날카롭게 뭐 눈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품이 있어 보이면서도 이 사람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포스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라나 포스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뭐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안 맞고 그렇다고 그냥 돈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뭐 명품을 휘감고 있지만 포스가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그냥 로고 하나 없는 옷을 입고 있지만 포스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기 이제 밀림에 가보면 우리가 밀림의 왕 어떤 동물이라고 하나요? 사자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반대로 가장 그 먹이 사슬의 끝에 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토끼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둘을 보면은 가장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끼의 행동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먹고 옆에 보고 사주 경계를 엄청 하죠. 작고 빠른 행동, 토끼의 행동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자는 어떻게 움직이죠? 천천히 움직입니다. 속도가 느려요. 행동이 큽니다. 오직 딱 한순간에만 빨라요. 목표가 확실하게 잡혔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빠르죠. 행동의 속도만 통제해도 그 사람의 아우라를 엄청 높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러 나올 때 총총걸음으로 나오는 것과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것
완전 다르죠. 행동의 속도가 이 사람의 아우라와 카리스마를 압도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스피치를 하거나 할 때도 등장의 속도 아니면 손을 흔드는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 티칭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더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보이고 싶다, 무게감 있는 인물로 보이고 싶다면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겁니다. 행동의 속도도 말의 속도도, 심지어 이렇게 침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질문을 넣어놓은 것 중에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나눌 계획이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움직임의 속도나 말의 속도 외에도 또 카리스마를 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나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오해부터 좀 풀어볼게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엄청 큰 체격, 뭔가 날카로운 인상 그런 것에 대한 외적인 것을 가지기 쉬운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주도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행동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말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올 때 이 사람의 말이 들을 만한 것이 되면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네. 제 말은 그냥 네 생각이고입니다. 인간이 남의 말을 들을 필요는 원래 없어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이죠. 제가 하면 그냥 상대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형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을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이 말을 들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 이유, 근거 이 원칙을 잘 지켜서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모호한 사람 없습니다. 명확하죠. 이거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결론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다음에 이유를 얘기하죠. 이거 하세요. 왜요? 왜냐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근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결론, 이유, 근거가 들어가 있는 가장 짧은 문장이 이거예요. 우산 챙겨가. 우산을 챙겨가라고 했어요. 왜요? 비가 올 것 같아. 근거는요. 하늘이 잿빛이야. 우산 챙겨가. 비 올 것 같아. 하늘이 잿빛이야. 이렇게 되면 이 상대방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들을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말 똑부러지게 하네. 이 사람 말 참 잘하네.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믿을 만하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투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확한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해보시면서 후천적으로 길러졌을 때 풍기는 아우라가 좀 진짜 달라지는 느낌이 나나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카리스마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신의 차 있는 어조와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이 사람이 무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제 스테이지에 어떻게 올라와서 발표를 하느냐를 가르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말을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바뀌냐?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나는 발표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대본을 외우고 집중하겠지만 그것 이외의 요소들 등장할 때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할 때 몸짓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여기서의 목소리는 어떻게 빨리 하시고 여기서는 침묵을 하시고 이런 걸 하면 사람들로서는 봤을 때 무대를 압도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외적인 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말을 하는 어떤 뭐 스킬이나 또 그 외적인 지금 바디랭귀지나 태도, 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까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태도나 화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자존감이라는 단어와 많이 연결되어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뭐 화법 이런 말을 쓰면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좀 실제로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뭐 자존감과 관련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뭐 쓰는 어떤 화법이나 말투가 따로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 그다음에 자신 둘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이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그 감각이고
그리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감각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10점 만점에 3점이라고 해볼게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3 정도의 실력이 있지만 10만큼 할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자존감은 내 실력이 3만큼 있네 라고 하는 게 이 자존감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확한 자기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3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데도 나는 3밖에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의 특징에는요. 기본적으로 부정형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 같은 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가를 굉장히 열등하게 느끼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 따위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모든 말에 자신을 결핍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내세우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쿠션을 깔아두는 거죠. 나 얘기했지 나 부족한 사람인 거 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미리 굉장히 방어적으로 자기 부족한 얘기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제가 이거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아직 이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늘 깔고 시작하죠. 제가 지금 사실 너무 떨려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말투는 지금 떨린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자존감이 낮은 형태라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낮은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두려움을 이야기했으니까 무조건 자존감이 낮다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패턴이 깔려 있는 경우, 자기 애가 부족한 경우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발표할 때 떨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왜냐하면 누구나 떨릴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평소에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런 잘 못해서 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꾸 자기를 낮추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패턴이죠. 제가 들으면서 느껴진 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드러낼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평가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있으니 떨리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발표를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할 때 떨린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떨리니까 난 하드간 놈이야. 떨리니까 난 모자라라는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건 그냥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공유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진짜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떠는 놈입니다. 참 그래서 저도 제가 싫어요 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순간 그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그 대표님의 책을 읽다가 어마어마한 명언을 제가 보고 여기 메모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신감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존감은 현재로부터 시작되며 허세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거 제가 읽으면서 이랬거든요. 허세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허세를 부린 다음에 그걸 미래에 이뤄내면 그건 사실 결국에 과거가 되면서 자신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사기꾼과 사업가는 한 끗 차이라고 하거든요. 사기꾼은 얘기했던 것이 허세로 끝나는 것이고 이 허세를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이 사업가가 되는 거죠. 이제 레이디 두아라는 영화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방금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봤어야 나는 해낼 수 있어라고 믿을 수 있죠. 저는 대학교 갈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본 성공 경험이 있었고 그 이외에 유튜브든 뭐든 버티면서 결국 이뤄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거죠. 자기가 저를 믿을. 그래서 자신감은 과거로부터 온다고 얘기한 거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럭키라는 영화에서 유해진 씨가 기억을 잃죠. 원래는 엄청 부자의 청부살인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머리를 시계 부닥치면서 기억을 잃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의 의식을 가지게 그 정신이 바뀌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그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소랑 그 다음에 현실 직시입니다. 딱 노트 꺼내서 내 이름, 모름, 직업, 재산 이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자존, 내 존재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평가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비롯된다는 것. 단 자신과 허세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끗 차이일 수 있으나 행동이 들어가는 순간
허세가 아닌 실제 이제 자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책에서 이야기했을 때 자신감의 그 중요한 원천은 알입니다. 행동을 통한 알을 키우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좋은 책이죠. 네, 참 좋은 책입니다. 네. 네. 또 사실 사석에서 이 대표님을 만나면요, 참 이제 신기했던 점이 우리가 뭐 그냥 구글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새로운 바에 같이 가거나 새로운 식당에 가면 어김없이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그곳에 이제 매니저분이나 사장님이나 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신기하면서 궁금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워지고자 하는 어떤 상대가 있을 때 좀 빠르게 친근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스킬이 좀 있나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일단 첫 번째 비주얼입니다. 제가 바에 갈 때 대충 입고 간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바에 대해서 식견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심지어는 업계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 이외에도 저는 어떤 자리를 갈 때 진지하게 생각해요. 넥타이가 필요한 곳인가 없는 곳인가, 셔츠를 입을까 티셔츠를 입을까, 모자를 쓸까, 수염을 밀까 안 밀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갖추는 것부터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상황에서 늘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하고 어떤 실마리를 찾을 때 그 현재 상황 말고 그 앞단부터 늘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가기 전부터 내 비주얼부터 세팅해 나고 가면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말을 들을 만한 말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먼저 깔아두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칭찬입니다. 근데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요. 네. 무조건 이 사람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내어줘요.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오마카세 요리가 나오고 있어요. 와,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은 맞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칭찬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항상 손을 잘 닦고 있어요. 와, 손 그렇게 닦으시는 위생관리 이렇게 철저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깔끔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칭찬이죠. 바에서 할 때 쉐이킹하는 게 정말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신경 쓰이죠. 잘해주고 싶잖아요. 누가 저한테 수트 입은 걸 얘기하는데 멋있으시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야, 오늘 색 매치 진짜 멋있게 하셨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면 체격을 보니까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몸 좋으시네요. 남자답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뭐 그 귀가 입에 걸려 있겠죠. 칭찬을 하되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신경 쓴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크릿 소스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약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의도한 건 아니나 네. 바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가 일부러 이걸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맛을 볼 때 굉장히 표현을 좀 바꿀게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겁니다. 맛을 보고 어떠세요라고 할 때 맛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똑같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긴장이 되죠. 김치를 이제 내줬어요. 식당에서. 아주머니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이 칭찬을 하는 건데도 잠깐 이 정적이 흐르면서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은 갈등이 해소될 때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 잠깐의 갈등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사람 뭔가 진지하다, 잘해주고 싶다, 평가받고 싶다, 이 사람한테 좋은 말 듣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주 시크릿 소스입니다 이게. 코미디 영화 보면은 이제 욕쟁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진지하고 지랄이야 뭐 이럴 텐데 아, 그런 데서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상황을 또 봐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옷을 입는 것도 TPO가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항상 맞아요. 그 TPO를 맞춰서 예. 옷을 입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신경 많이 네, 씁니다. 제가 사석에서 봐도 여기서 하나의 또 그 대표님한테 배워보고 싶은, 저는 이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바를 갔을 때 우리가 처음 가는 바에서
뭐 바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첫 메뉴를 주문할 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좋다. 항상 자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뭐가 있죠?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면은 마시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김렛 그다음 사이드카 그 두 잔을 김렛이라는 그 칵테일을 마시고 맛있으면 사이드카를 마시고요. 사이드카까지 맛있으면 그 다음에는 바텐더한테 맡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 문화를 이제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바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바에 가서 저처럼 뭐 특정 음료를 시켜라 그게 이제 포인트는 아니고 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텐더입니다. 네. 바텐더가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칵테일을 맛있게 마셔줄 때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가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뭐 하는 척 그럴 필요 전혀 없이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바텐더는 너무 신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막 어떤 이름을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도 좋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되게 업돼 있는 상황인데 좀 달달한 무언가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바텐더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칵테일이라고 하는 음료 자체가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모든 칵테일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오더를 하잖아요. 그런 바텐더들은 되게 다양하게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맛있으면 그 다음에 추가 오더를 할 때 이것 다음에 연결해서 마시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좋죠. 그러면은 바에서 아주 100점짜리 칵테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텐더에게 모든 선택권을 맡겨버려라.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못 박고 있는데 못 잘 못 박아서 에이 줘봐 하고 내가 그냥 아내가 못 박아버리면 남편은 평생 못을 박지 않을 것이다. 근데 못 박고 있는데 와 여보 진짜 못 잘 박는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망치를 들고 다닐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바텐더든 그 누구든 무언가를 애써서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면 그 누구라도 기분 좋게 더 열심히 하고자 하겠죠.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 누가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면 열심히 하겠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카리스마도 올려주고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열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관계까지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런 비밀이 결국 그 대표님이 어떤 바에 가든지 간에 그 바의 매니저분들과 어느 순간 보면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바에 가고 싶어지네요. 또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뭐 업장에 가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모임을 나가거나 네트워킹 파티를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면에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면은 좀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세일즈 강의를 하러 갔다가 처음 보는 사장님들이랑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같이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킹이 어렵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자처럼 네트워킹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네트워킹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엄청 서둘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이 테이블에 있으면 왕따처럼 보이고 찐따처럼 보이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을 엄청 하게 되거든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거 생각 때문에 자꾸 어설프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근데 저는 네트워킹 장소에 가면 일단 뭘 하냐면요. 제 영역을 하나 잡아요. 테이블이든 의자든 거기에서 일단 천천히 관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쭉 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룹이 어딘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조인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가야 이제 거기 그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예열이 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 목표가 정해졌을 때 비로소 움직이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멈춰서 보고 내가 가장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곳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킹 행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트워킹에서의 목표를 딱 한 사람만 알아온다로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아마도 네트워킹 가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많이 만나지만 제대로 이어지는 것도 네. 없고 뭐 사람들이 별로였다 등등. 근데 제가 왜 딱 한 명만 만나라고 하냐면 한 명을 제대로 사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네트워킹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난 그 괜찮은 한 명이 그 한 명 통해서 연결되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전 진정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네트워킹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모든 사람을 다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딱 한 사람만 제대로 사귀어도 그 네트워킹은 성공이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오프너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언제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마이크를 상대방한테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재밌으신가요? 이거는 육하원칙이 아니에요. 네, 아니요라고 쓰는 닫힌 질문이죠. 대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닫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오게 된지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오늘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왔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육하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대화를 트게 될 텐데 네트워킹인 만큼 다른 질문보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라고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대화는 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 문장을 봤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매력적이라고요.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사실 질문하고 경청하는 그 스킬이 뛰어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그런 문장을 봤는데 딱 그런 이야기와 좀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파티에 저도 항상 파티를 몇 번 뭐 초대돼서 가고 하지만 늘 어색한 자리거든요. 저에게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명함은 많이 받았는데 다음 날 보면은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명과 깊게 사귀면 사실 파티라는 거는 다 얕게 사귄 분들이 쫙 모여 있는 자리라면 한 분과 깊게 사귄 뒤에 그 사람과 깊게 사귀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너무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오프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너 이후에 이제 끊기지 않게 대화를 좀 잘 이어나가는 거를 사실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대화 속에서 소재를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늘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관계고 정보가 생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외모, 비주얼뿐만 아니라 평소에 쓰고 있는 말투, 그다음 대화에서도요. 이 사람이 말의 정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속에 이제 힌트를 하나 획득을 했죠. 인스타그램을 하는구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뭐 인스타그램은 어떤 걸 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계정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주제를 발굴한다. 구체적으로는요. 이거를 미러링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무 이야기나 한번 해보시죠. 오늘 이 파티는 좀 자주 와보신 파티인가요? 저도 뭐 파티 자주 와본 건 아닌데 어떠세요? 평소에 다른 파티는 어디에 가보셨나요? 저는 이전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모인다는 자리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인스타 광고 보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갔을 때 진짜 별로였거든요. 저는 막상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저랑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다 이야기 주제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면 하나의 이제 시크릿 소스를 또 하나 뿌려줘야 돼요. 잘못하면 취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간중간 3번에 1번 정도는 내 이야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계속 물어만 보면은 인터뷰 당하고 약간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솔직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 사실 저는 지난번에 가긴 했는데 너무 잘 못 섞여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니까 좀 편해서 저는 좀 안심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이 사람도 똑같이 긴장을 했구나. 이 사람 되게 인간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러링을 통해서 상대방이 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너무 그렇게 물어보면 취조가 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꽂아 넣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와,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면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웠으면은 작게라도 나가서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되네라는 마음을 막 갖게 될 것 같아요. 아, 좀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또 계속 남과 이제 친해지는 법, 뭐 파티 가서 뭐 낯선 사람과 이제 먼저 말을 트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나랑 친해질 필요는 없긴 하잖아요. 왜냐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나랑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많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감춰진 어떤 그런 뭐 성격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뭔가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좀 팁들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있죠. 참 재밌지 않나요?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빛에 대한 겁니다. 눈빛, 낯빛, 몸빛.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 얼굴 색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되게 푸르게 되거나 입술색이 막 푸르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되게 우울함이 묻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빛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느낌을 가지고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새 존재에 잘 대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동물, 노인. 이 세 명의 대상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진심인지 알아볼 때 아주 좋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진심이고 관심이 있잖아요. 사소한 거를 기억을 해요. 특히나 이제 남녀 관계에서 와, 이 남자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심이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되게 쓸데없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관심이 있으니까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은 어느 날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양말을 신었는지 그날 무슨 향수를 썼는지 그런 걸 다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꺼내는 남자가 있다면 높은 확률로 이제 진지한 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뭐 사람 어떻게 판단해도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헤헤하면서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만나다 보면은 내 삶이 흐리멍텅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은 더 중요해지고 이게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랑 잘 맞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그것 없이 나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겠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입견을 가지고 얘는 돼, 쟤는 안 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봤을 때 내 낯빛은, 내 눈빛은, 내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과연 약한 존재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봤을 때 내가 남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늘 문제 앞단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패턴이 그래요. 상대한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변수도 많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내가 잘하자. 상대를 판단하는 스킬도 있지만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카리스마 넘치고 주도권 넘치고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방금 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아까도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지금 볼 때 이제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뭐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왔는데요. 이 사람과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가령 동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뭐 그런 사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술을 진탕 먹여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대표님은 어떤 좀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편이세요? 뭐 그게 기준이 동업인가요? 동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는 아주 확실한 것이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영역을 나눠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저는 뭐 옷을 잘 만든다면 이 사람 바느질을 잘하느냐. 이 사람은 스키를 잘 타고 이 사람은 썰매를 잘 타냐. 이런 식으로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관계가,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네. 친구는 제외입니다. 친구는 어렸을 때 만나서 그냥 취미를 가지고 만난 친구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에서는 확실한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간의 선을 잘 지켜줬을 때 가게 되고, 이 사람이랑 과연 롱런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는 과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 사람도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관계가 파쇄되는 경우에는 한쪽이 더 불균형하게 일을 많이 하거나 한쪽한테 모든 걸 의지할 경우에 이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기면서 이게 파괴가 되더라고요. 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는 저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잘 존중해 줄 때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 각자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존중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어디 간 이야기, 어디 소속됐던 이야기, 지난 이야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일수록 뭐 없어요. 옛날 거나 있지, 자꾸 남한테 권위를 빌려오고 지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까보면은 그 속이 뭐 텅 비어 있더라고요. 진정을 좀 진국인 사람들은 지금 있는 그 일에 몰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해본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관계가 발전이 되어 가는 거죠. 대화를 할 때 유난히 자기가 아는 사람 이야기, 아는 사람의 뭐 어떤 권위를 빌려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특히 네. 우리들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내가 아는 뭐 이런 형님이 이래.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그러면 좀 판단을 하시는 편이세요? 피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애초에. 네. 뭘 소개받아서 잘 되고 하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면요, 알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누가 뭐 소개시켜 줄 거야,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칼자루를 남한테 쥐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사람이 뭐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계약하게 됐어 하는 거에서 기뻐도 안 되고, 계약서 도장 찍어도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그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디를 알았다?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기쁘지? 실제 나한테 뭘 해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이 진짜 필요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확실한 내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은 그냥 흘러가요. 약간 그 대화를 계속 나눌수록 결국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고 뭐 판단 기술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다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설픈 성공과 서두름에 있거든요. 어설프게 성공하다 보니까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뭘 더 하려고 이제 약간의 어설픈 자신감 때문에 이것저것 투자하려고 그러고 막 더 자기 핏에 안 맞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빈틈에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 서두르죠. 자꾸 시간을 제한하고 기회를 제한하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다른 곳에 물어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물어보지 마시고 좀 음. 빨리 결정하라고.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남 얘기를 한다. 그것 이외에도 자꾸 어떤 시간을 자꾸 통제하면서 이때까지 하라고 적용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너무 좋은 조건을 얘기하지는 않는지 그러고 이제 그런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좋은 조건이 이 사람의 마음을 훅 뜨게 만드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없다. 예.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런 만남에 있어 가지고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 건 아니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제 약간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뭐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자녀교육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정보의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한 번 더 좀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상황에 자꾸 나를 놓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나를 좀 가스라이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우선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진짜 말 그대로 주먹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폭력이에요. 어떤 폭력이냐?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이 사람을 어떤 우리 안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유래 자체가 1944년도에 나온 어떤 영화에서 비롯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한 명 있고 그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의 친척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줬어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유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산 그 보물이 집 다락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나 봐요. 남자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보물을 찾을 때마다 그 당시에 이제 전기가 없었으니까 가스불을 켜놨나 봐요. 그 가스불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가스불이 약해졌다. 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마다 그 남자가 네가 이상한 거다. 가스불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이 가스라이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너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떤 다른 이제 남자 연인인가 와가지고 여자한테 사실을 얘기를 해주죠. 가스라이트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 아닌 걸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기원인데 그러면은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정보 통제가 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 해봤어? 안 해봤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통제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뭐 한다 그래. 넌 하면 안 돼. 봐봐 이거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그렇게 자존감을 박탈을 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서 망하면 책임 누가 질래? 네가 다 할 거야? 그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무능하고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의존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악랄한 가스라이팅도 많겠지만 본의 아닌 가스라이팅도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정말 연애 데이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복종시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어려우니까 아빠가 해줄게. 너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겨. 다칠 수도 있어.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어디 가서 이렇게 다치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항상 엄마 불러야 돼.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잘하니까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원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없애거나 애초에 이거는 상사나 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생각의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을 악랄하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든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게 해주려면 뭘 하면 되냐면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알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회의 제공입니다. 실패할 기회의 제공.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계기로 만들어요. 이것 봐.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좋은 리더. 이 사람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들은요. 괜찮아. 이거에서 다시 하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완전 정반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 사람을 라이트업 해주는 거죠. 더 불을 키워주는 거죠. 사실 리더십 교육까지 그러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힌트까지 많이 얻게 됩니다.
아까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반대의 그런 접근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거네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교육까지 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것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인 자체가 두 개의 짝대기, 두 개의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지 않아요. 그냥 살죠. 그쵸. 걸음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걸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걸은 게 아니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말도 어느 순간 하게 됐지 소통도 그냥 만나니까 하게 된 거지 거기에 대한 스킬을 모르고 조금씩만 요령을 알아도 훨씬 더 내가 받는 상처를 줄이고 남한테 주는 이점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인플루언싱이라는 책은 그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원칙으로 나눠서 담은 책이니까 결국에는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인간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영역이나 다 통용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거죠.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확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 중에 제 가슴을 또 후벼 판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당신은 다음 문장을 평생 기억해야 한다. 더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이 이미 확신에 차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영국 조선소 담당자들의 당신의 나라는 해낼 수 없어 라는 부정적 확신이 정주영 회장의 우리의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반드시 해낸다 라는 굳은 신념 앞에서 녹아내린 것과 같이 말이다. 잘 쓰였습니다. 좋은 문장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꼭 오늘 사실 영상 찍으면서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 이제 읽고 릴스로 뽑으면 이거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남에게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진짜 후천적으로 좀 학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인플루언싱 책 읽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중에 나와 있었던 뭐 예를 들면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나 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되었던 모든 그런 전술 전략 비법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커뮤니케이션에만 딱 제가 볼 때는 압축해서 실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실전서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읽을 수 있고 술술 읽히고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좀 1대1 대화를 위주로 많이 대화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대표님의 또 강점 중 하나는 대중연설입니다. 그렇죠. 퍼블릭 스피치. 남들 앞에서 서는 법. 이 남들 앞에서 사실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고 가장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도 들었던 질문이에요. 저 발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봐야 됩니다. 압도적인 경험만이 압도적인 자신감과 실력으로 나옵니다. 너무 많은 케이스가 막 연습을 이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는 요령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실전 경험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단 내가 이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회사 사람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사람을 실제로 앞에다 앉혀놓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녹음해서 녹화해서 듣고 보세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일단 드릴게요. 연습 방법을. 녹화를 해서 소리를 끄고 한번 보는 겁니다. 소리를 껐는데도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몸짓에서 의사전달이 되는지 그러면 우선 사전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웃고 있는다든가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스처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전달이 안 돼 있는 거죠. 무대에 올라가는 무용수들이 동양인들이 특히 보면은 굉장히 화장을 진하게 하죠. 과도할 정도로 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객석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대중 스피치는 1대1 대화가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를 앞에다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고 큰 제스처와 표정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실전 연습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녹화를 해서 보시고 녹화를 할 때 소리를 끄고 봐도 어떤 이 사람의 에너지라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가 그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시선 처리나 어떤 마인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 1대1의 상황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100명이든 1000명이 있든 나는 이 1000명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1대1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강의를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호적으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열정적으로 끄덕이는 분들 적기도 계시죠. 하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음. 팔짱 끼고 진짜 잘하나 못하나 심사위원처럼 보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핸드폰 보는 분도 계시고 약간 인상 쓰면서 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위축되죠. 우호적인 사람을 보면서 1대1의 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지점에 있는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하고 싶다면은 키워드로 키워드 암기가 아니라 키워드로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교육을 할 때 어떤 이제 IT 회사에 계신 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늘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떨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분이라 공대 출신이었는데 그 스크립트를 딸딸 외워가지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켜드렸냐면은 여기에서 핵심 단어들만 추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IT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 업체입니다. 우리는 ABC, ABD, ADT 그런 기술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딱 보안회사다. 기술명 있다. 그래서 어떤 성과 있었다. 이런 키워드 덩어리로만 외우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기를 한다 그러면 특정 단어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12층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외워버리면 12층 건물 뭐였더라? 붕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면 멘탈이 붕괴돼 버려요. 네. 근데 12층 건물이 무너졌다고 할 수도 있고요. 12층 건물이 쓰러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덩어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12층짜리가 무너진 거다. 그 키워드만 가지고 있으면 단어는 갈아 끼워도 되는데 외워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같이 키워드 위주로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달력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이제 3가지를 관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볼륨 버튼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크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용히 얘기했다가 볼륨 버튼을 잘 조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는 속도 버튼이에요. 나열되고 하는 것들을 진짜 빨리 얘기했다가 어떤 부분은 길게 늘려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길이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 조절.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침묵. 요 3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발표가 됩니다. 능숙해 보이는 발표로 만드는. 그렇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전달력은 아까 소리를 끈 영상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어쨌든 올라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암기 대신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맛깔나게 얘기하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볼륨 버튼, 속도 버튼, 정지 버튼 요 3개의 버튼을 가지고 목소리를 조절을 해라. 그다음 제스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손짓을 하시면 돼요. 정말 크죠? 엄청 높이 있죠? 조그만 거, 강력한 거 꼭 합시다. 내가 하는 말과 일치되어 있는 제스처를 하면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더 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연습 방법 있죠? 소리를 끄고도 들을 그 이해가 되냐? 이 제스처가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목소리 관리하는 거, 제스처까지 잘 갖춰놓으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앞에 있는 사람과 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 큰 도움이 된다.
야, 이것만 사실 배워도 어떻게 보면 그 발표에 대한 중요한 강의 하나를 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전에는 발표를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연습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공감하지만 대학생 때 열심히 팀플을 하면은 발표를 일부러라도 하려고 했었어요. 남들 앞에 서는 게 하도 떨려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강연을 해도 그렇게 떨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발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사실 잘 안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떨릴 게 없어라는 어찌 보면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무대에 서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어떤 뭐 연사를 뭐 부탁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요? 갑작스럽게 한마디 해달라고 할 때는 fit이라고 하는 공식을 쓰면 좋습니다. 네. FEET. fit.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뭐 올 한 해 수고했는데 올 회고 한마디 해주시죠라고 했을 때 이 fit을 쓰면 처음에 F는 feeling이에요.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E는 에피소드예요. 어떤 일화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extract입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하나 꺼내고요. 마지막 T는 thank예요. 그래서 fit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feeling. 야,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진짜 기쁜 한 해였네요. 제 감정이죠. 그 다음 에피소드.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 여름에 창고에서 정리할 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꺼졌는데도 다들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던 거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다음 extract. 거기 안에서 이야기거리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동고동락이 뭔지를 생각을 했어요. 같이 땀 흘리고 그 다음에 같이 시원한 냉면 먹었을 때 우리 진짜 한 팀이라고 느꼈거든요. T, thank you. 그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길게 하면은 더 긴 말이 되는 거고 짧게 하면 이 한마디가 되는 거죠. 내 감정을 얘기하고 어떤 일화를 얘기하고 일화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는 거. fit 공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신입사원들이 뭐 짓궂은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회식에서 우리 막내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쓰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하니 일단 너무 기쁩니다로 시작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실 제가 입사해서 첫 출근 날이 생각나네요. 네. 그때 저기 계신 어떤 대리님께서 저를 챙겨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뭉클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 뼈를 묻고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게 되는 거죠. 훌륭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이 fit 공식만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이끌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배우님은 된다니까요. 좋습니다. 예. 이제 거의 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대표님은 그냥 이제 일반 뭐 학원 말 잘하고 싶어 하는 스피치 학원에 온 학생들, 뭐 면접 준비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맞아요. 경영자, 뭐 전문직 분들 아니면 이제 경영 수업을 받고 계신 그런 2세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교육을 해오셨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통 어떤 어려움 때문에 대표님을 좀 찾으시나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만큼 책임자라는 얘기거든요.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이 커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할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성공하면 그 지식을 알려달라고 강연 초청도 엄청 와요. 혹은 우리 회사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스스로 강의를 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혹은 책을 냈는데 북토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은 잘 못해요. 책은 잘 썼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스피치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스피치 교육을 하기는 했으나 제가 한 교육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스피치 학원에서 가장 강조한 저는 이제 옛날에 MC를 하려고 영어 MC를 하려고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실제로 돈을 꽤 많이 내고 목소리도 바꾸고 뭐 복식 호흡도 배우고
발음, 뭐 발성 이런 것도 배우긴 배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피치 할 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말의 구조를 짜는 법을 가르치고 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액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가 좀 다르게 교육을 했던 것은 보통 이제 10회 정도로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처음에 인터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생각 정리가 안 돼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삶의 배경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도록 코칭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스피치 때문에 오신 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스피치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멘탈부터 어떤 커뮤니케이션까지 전반적인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뭐 남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망신을 당했다든지 맞아요. 정확해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성공 경험으로 덮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문제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을까? 음. 이분이 이제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 하얘졌대요. 어.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1분이었냐고. 지금부터 1분 동안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렇게 길었나요?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팩트로 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성공 경험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이제 그건 아니기 심리학자 뭐라 그래 심리 치료사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심리 치료를 하는 과정은 아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심리적으로 접근을 할 뿐이지. 그래서 완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겪어서 어려운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대한 단어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안 좋은 기억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 가지고 너무 막 쌓여 있지 않도록 아까 그 레소토 구왕처럼 흘려보내는 거죠. 갑자기 물어볼 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이 원고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알을 통해서 그 공포와 불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트라우마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막 목 아래까지 빨개지거나 뭐 벌벌 떨리거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명상을 좀 시킵니다. 명상. 멘탈 관리를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발성의 호흡이 아니라 긴장될 때 어떻게 긴장을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 플러스 실전 경험을 계속시키죠. 근데 여러 사람을 앞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명이랑 카메라를 여러 대를 둬서 되게 부담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 촬영 카메라 있고 조명만 있어도 엄청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런 환경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극복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사실 리더십 같은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좀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나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제로 저는 기업 교육을 리더십을 교육을 가면요.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소통 교육이에요. 어떤 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면 좋은지 칭찬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게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인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전쟁사나 역사 같은 거에서 오는 그런 리더십이 되게 의미가 있고 크게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실제 결정을 내린 그 배경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 위대한 리더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뭐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야기가 샜는데 보통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면은 소통 교육을 많이 하더라. 저는 그때 다루던 주제들이 영향력에 대한 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것이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직을 같이 움직이게 하고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제가 했던 리더십 교육, 인플루언싱 교육이었죠. 사실 그 교육이 이 역시도 VIP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또 고가의 교육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인플루언싱 책에
잘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책값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 VIP들이 받던 비밀스러운 교육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여기에 있던 제가 또 읽고 싶었던 명언 하나 읽으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저한테 좋아가지고 인생의 굴곡은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자연도 울룩불룩 솟은 산맥이 웅장함을 더하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선이 황홀한 광경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비로소 당신도 일이 잘 될 때는 백반을, 일이 잘 안 될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멘탈을 갖게 될 것이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된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이 언변, 말솜씨, 말재주라는 것이 타고나지 않더라도 역시나 꾸준히 하면 그리고 발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크게 갖게 됐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영향력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누군가한테 진짜로 좋은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의 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자 영에 들어가거든요. 햇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햇빛을 비추기 때문에 식물도 자라고 땅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건강해지고 먹을 것도 자라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을 미쳤을 때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이뤄내고 더 좋은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의 번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기술이에요. 잘못 쓰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기술인데 이걸 좋은 쪽에 쓴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 엄청난 무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좀 이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플루언싱으로요? 네. 인생에서. 저희 회사 806을 통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 회사 직원 여러분도 박성훈이든 806이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것은 더 좋은 리더들이 와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함이고 우리가 수트를 만들고 구두를 만드는 것은 더 잘 가꿔진 리더들이 나와서 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지식과 정보를 인사이트를 세상에 전달을 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위함이고 제가 교육을 하는 분야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인 것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나서 더 많이 성장해서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도 선의 복제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 앞으로도 이 열심히 대한민국의 선의 복제를 하면서 사업을 또 앞으로 사실 제가 기대되는 거는 지금 또 이제 저희는 형 동생이니까 성훈이 형은 3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한 도전을 해오셨고 다양하게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서 어떤 것들은 성공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가 참 또 기대되고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GNS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2부, 3부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워볼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